2024년 12월 30일입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많은 분들이 무안공항에서 벌어졌던 참사에 대해서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어제 아침에 이것저것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게 또 어떤 분에 의해서 또 실시간으로 동영상이 다 찍혀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몇 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죠. 대략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을 했고, 말하자면 엔진 안으로 새 떼가 혹은 새 떼가 들어와서 엔진 기능이 멈춰졌고 폭발,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부적인 어떤 위협 장치가 엉망이 됐고, 그래서 이제 말한 랜딩 기어가 엉망이 됐고, 뭐 이런 연결적인 것 부분이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뭐 기계적인 건 잘 모르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버드 스트라이크는 왔다. 근데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해서도 분명히 그 F-35가 우리나라에서 하나 떨어진 적이 있는 것처럼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해서도 랜딩 기어 유압 장치가 영향을 받는다. 근데 또 다른 쪽 의견은 그거하고 독립적인 부분이고, 또 충분히 수동으로도 이 랜딩 기어를 조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됐을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기계적인 문제, 항공기 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아침 나오는 것처럼 또 랜딩 기어 문제가 있으니까 상당히 그가 문제가 설계는 독립적으로 됐다고 쳐도 여러 가지 운영상이나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랜딩 기어의 독립성이 파괴됐고, 수동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부족했다. 왜냐면 너무 낮았으니까. 뭐 이런 연관. 그래서 바로 동체 착륙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건 동체 착륙이 아니라 바로 위를 돌면서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려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다. 왜냐하면 동력이 엔진이 꺼져갖고 동력이 소실됐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한쪽이 아니라 다른 쪽 엔진이 있었지만 그것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연결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고의 어떤 원인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소위 LCC라고 해서 저가형 항공에서 태국까지 가는 부분에서 시작 개통된 지가 전기 항공 개통된 한 달도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정비사의 불량,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많이 에 의해서 발생한 것 같다. 혹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음모론, 소위 말하는 HID가 청주공항에서 C4를 이런 형태처럼 사회 불안을 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쪽에 의한 것, 그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너무 좀 멀다. 왜냐하면 이거는 방콕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방콕 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나? 바깥에서? 그러니까 외부의 공작이 필요한 부분. 차라리 그러려고 하면은 국내 내부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항공기 내부의 어떤 그 내부 설비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실제로는 그 공작 요소는 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음모론 쪽으로는 사실은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논외로 하고, 지금 사이버상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음모론은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경도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만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대외적인 여건, 내부적인 여건 상당히 불안한 상태의 살얼음을 걷고 있는 것 같다. 그 부분까지만은 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본 거는 43분 정도에 완진을 했다. 불을. 근데 참 그런 거는 그냥 갔다가 이제 첫 번째 왜 거기에 콘크리트 벽이 있었느냐. 근데 콘크리트 벽은 좀 그렇다. 왜냐하면 그냥 활주로와 똑같은 형태 위에다가 그 위치등을 놔도 되는데 거기 위에다가 둔덕을 놓고 콘크리트를 놓으니까 갖다 박아서 완전 완파된 것이 아니냐, 불난 것이 아니냐. 그건 분명히 어떤 다른 공항도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활주로가 짧고 위험 요소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거기 그건 뭐 여러 항공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 확실히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 이 쫓아가는 소방차들이 준비가 안 됐다. 근데 그건 사실은 버드 스트라이크라든가 그 어떤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중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하면 사실은 살아남기 쉽지 않았다. 왜냐면 항공유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짧은 시간에라도 그 연료를 다 빼버렸어야 되거든요. 다. 그래서 다 소진한 다음에 바로 뺀 다음에 동체 착륙을 시도했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동체 착륙 어차피 마찰에서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항공유가 없어야죠. 근데 항공유가 있었잖아요. 뺄 시간도 없었어요. 그 부분.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 들었지만 꼬리 쪽에 그러니까 이제 충격에 의해서 꼬리 쪽에 의한 것이 툭 튀어나가니까 두 사람이 살아남은 건 그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두 사람이 살아남은 거는 사실은 천운이죠. 어쨌든 179명 예, 아까운 목숨. 근데 문제가 지금 120명 정도밖에 지문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항공여행에서 상당히 많은 시신의 훼손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튕겨져 나갔기 때문에 그 운동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신의 훼손이 심하고 타고 그러면 실제로 이 시신이 소외된 형태에서 DNA를 빼서 비교해야 되니까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 이런 것도. 근데 수습은 되겠지만 일부 상당 부분은 시신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일부는 찾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거만이가 필요하다. 그럼 맞죠. 응급 상황이니까, 긴급 상황이니까. 어쨌든 올해는 참 올해 12월에는 이 그지 같은 연놈들, 이 내란범 주가조작금 이 연놈들에 의한 이 내란 사태로 12월 한 달이 갔는데 끝나는 12월 거의 말이라도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다른 거 보면 어쨌든 그것도 이제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검안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을 동원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방첩사에 옛날에 세월호 사찰 댓글 공작을 했던 옛날 기무사 출신 놈들이 방첩사 요직에 복귀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지금 이 지랄에 상당 부분 동원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추미애 오마이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 기무사에서 이제 해편할 때 구모하는 중령이 실제로 이 정부에 다시 복귀하는 재작년 작년 4월에 복귀했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방첩 수사단 내에 수사 조정 과장으로 부임하고 있어서 얘가 요번 어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방부 조사본부 헌병 수사관애들을 통솔할 이렇게 얘기된 것 같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모하는 놈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박근혜, 이명박, 세월호 유가족 관련돼서 상당 부분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정모 중령도 역시 방첩사로 돌아왔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과거에 이 기무사했던 애들, 민간인 사찰과 댓글 조작을 했던 애들이 지금 정부 때 이렇게 돌아오게 된 부분은 사실 상당 부분 뭔가 이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방첩사가 문민 통제를 받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얘기 같진 않아요. 말하자면 권한을 분산한다든가 국방부의 다른 기구로의 편입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 어떤 방첩 기능 같은 경우를 실제로 이제 문민 통제로 이렇게 좀 개편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지 오히려 이 방첩사의 수장을 민간인으로 해야 되는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이 기무사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그 업무 내용들을 국회로 보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 관행, 말하자면 전두환이나 그 이전에 박정희 그때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인의 어떤 정치 탄압을 위한 도구로서 오랫동안 써왔고 그 인력들이 남아있고 걔네들이 오랫동안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라든가 이런 때 해체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걔네들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뭔가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인적 요소가 다시 들어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그러니까 수사기관, 방첩기관의 전반적인 어떤 개혁, 근본적인 개혁,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야 기무사 해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안보 지원사를 바꿔라고 하지만 그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군내의 방첩 기능은 어떻게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꼭 그걸 군대 내에서 해야 되느냐, 즉 민간의 수사기관에서 방첩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꼭 특정한 인맥들이 그 인맥을 장악하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제 육사의 어떤 특별한 애들이 군 정보사를 장악한다 하거나 아니면 방첩사 같은 경우도 특정한 인맥들이 장악하고,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걔네들이 소위 말하는 이 군대 내의 인사권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수사권,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인적 정보들이 통제되는. 그래서 실제로는 군 수사기관이 별도로 운영되면 안 되고 군 수사기관도 역시 민간 수사기관의 통제하에 두는 이런 방식들. 물론 독자적인 형태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곧 방첩 기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첩 기능은 따로 있고 군 수사기관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하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런 애들이 소위 별을 달고
영관급으로 있는 애들이 아주 존재하는 거예요. 뭐 걔네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나쁜 짓을 할 도록 대기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윤석열이가 쓴 거죠. 말하자면은 그게 소위 말하는 여인형 윤석열, 뭐 흔히 말하는 그런 그 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 이런 똥별들이 쓴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존재하는 그 성우의 똥별놈들 모이는 그런 그게 뭐라고 돼 있든 전직 장성들이 나쁜 짓 하는 모임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재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요번에 이제 엊그제 법 하나가 개정된 게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시 원금 이자 전부 무효화. 대부업법이 개정됐어요. 아시다시피 불법 사채를 해갖고 우리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죠. 그래서 이런 법이 반드시 필요했다. 즉 말하자면 대부업법을 개정해서 대부업의 등록 요건도 강화하고 여기서 나쁜 짓 하는 애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지금 일단 법은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착취, 수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뭐 신체 포기각서라든가 폭행 협박을 통해서 이런 계약하게 되고 초고금리 대북에 이런 거 하는 반사회적 방식의 대북 이런 것들에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 무효화 그걸 하는 놈들은 처벌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법은 만들어졌고 이 법은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관 법률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법이 없더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인 채권 채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통해서 이걸 더 확실하게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정작 핵심적인 건 이거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데가 없으니까 더 음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니까 불법 사교몽업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그러면 진짜 이 서민금융은 누가 역할을 해줄 것이냐. 어쨌든 1금융권 애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1금융권 애들이 이런 형태의 서민금융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 말하자면 째찍과 당근을 같이 써야지 째찍만 썼다고 하면은 어차피 효과를 보기 쉽지 않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여태까지는 째찍도 없었기 때문에 째찍도 있어야 되고 당근도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금융권 거대 금융 뭐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뭐 이런 애들 하나은행 이런 애들이 서민금융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게끔 그냥 돈 놓고 돈 먹기만 하지 않게끔 좀 걱정은 그겁니다. 불법 사금융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이 등록 요건이나 처벌 요건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부분은 맞는데 문제는 실제로 이거를 수사할 수 있는 경찰, 특히 검찰 애들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경찰은 준비가 돼 있는. 생각해 보시면 지금 경찰의 수사과의 인력난이 너무 심해서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경험 있는 애들도 없어. 그리고 이제 뭐 연결되는 거라서 이겁니다. 조선일보에는 이제 KNN에 난 기사입니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부서의 핵심 인력 경위애들이 다 떠나고 경험치가 없는 순경애들만 채우고 있다. 그래서 어떤 뭐 사기 사건 수사를 해달라고 해도 6개월이 지나고 해도 엉망이고 너무 일이 많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 인력에 대한 수사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부업법을 개정해서 그 불법 대부업자, 사금업자들을 다 잡아놓고 뭐 이렇게 그 법적인 거 만들어졌는데 정작 그걸 집행할 애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경찰 뭐 직장협의회라든가 경찰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업무량이 늘어난 데에 비해서 인력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쪽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동순찰대를 해체해서 수사부서를 재폐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동순찰대 아니면 경비경찰 이런 애들이 왜 필요하냐. 상당 부분 걔네들은 실제로는 수사부서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걔네들을 재교육해서 수사부서로 넣을 수가 있느냐. 어차피 걔네들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전문성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런 거죠. 일반 경찰을 뽑아서 일정 정도 재교육을 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사관 학교라든가 수사 전문성 학교라든가 아니면 수사를 가르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경찰 애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야, 경찰을 수사를 전혀 해보지 않은 애들을 아니면 그 기본도 안 된 애들을 일반 경찰로 뽑아서 뭐 기동대 좀 한 다음에 도제식으로 수사하게 하고 이러면 너 같으면 수사를 할 수 있겠니? 그러면 반대로 법대에 나오고 사실 뭐 법대는 의미가 없죠. 소위 말하는 뭐 소위 법을 좀 많이 공부를 하게 하고 그런 면에서 걔네들을 쓰려고 하면 월급이 안 맞아. 대우가 안 맞아. 그러면 이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경찰 내부의 수사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저는 사실은 이 얘기는 반대로 보면은 사실은 수사를 해서는 안 되고 수사할 능력이라든가 수사할 전문성이 없는 놈들을 수사과에 배치한 게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경찰을 이렇게 뽑을 때 수사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어, 최소한 일정 정도 경력 있는 애들을 뽑아서 월급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런 애들이 낫지 않느냐. 응? 그냥 전혀 수사 전문성도 없는 애들을 뭐 수백 명 수천 뽑은 다음에 걔네들한테 도제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너 같으면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경찰 애들이 말하는 것도 틀렸다. 수사과를 오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경찰을 뽑을 때 수사 전문성인 애들로 필요할 때마다 뽑아라. 필요할 때마다. 전체로 다 뽑지 말고 수백 명 수정을 뭐 이렇게 한 번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경비경찰은 그러니까 경비경찰이 왜 필요하냐? 생각해봐라. 지금 그 비상기업에도 떨어졌을 때 거꾸로 국회를 보호해야 될 경찰 기동대 국회 경비원에 된 놈들이 오히려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어. 그럼 그런 경찰이 왜 필요하죠? 그럼 차라리 그러면 국회가 자체 예산으로 경비대를 만들어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 경비대는 해체해버려야죠. 그죠? 방어 인력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경찰이 너무 많다. 그리고 쓸데없이 정보경찰, 쓸데없이 뭐 그런.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수사경찰은
뽑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돼야지 되는 건데 정작 수사과 인력난, 뭐 형사가 없다. 다 개소리다.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지금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홍준표란 애가, 이 새끼가, 이 새끼는 언제 이 새끼 목소리를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뭐, 하는 소리가 있어요. 국가수사기관을 일원했으면 좋겠다. 공수처 폐지,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고, 독립국가수사청.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FBI식으로,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청이 필요하다. 맞아. 그거는 행정경찰로부터 분리돼. 이거 맞다. 얘가 가끔 정신이 돌아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 왜냐하면 얘도 검사를 해봤고 뭐 같은 걸 해봤기 때문에 얘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한테는 기소권만 주고 맞아. 그러니까 이 홍준표라는 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사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수사관을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리고 그 수사기관이 명실상부하게 행정처로 등록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해야지. 응? 그러니까 이 겉멋만 들어갔고 홍준표에도 겉만 알지 실제로는 사실은 내용도 모르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27분이 지나갔네. 중국인 애들이 한국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인 커플을 폭행해서 왜 폭행했더니 그 안에 그 술집 안에서 담배를 폈다. 양꼬치 집에서 담배 폈다고 하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사실 공중도덕이 없는 놈들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에 오는 애들 중에서 많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어떤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놈들을 모독이 하거나 선을 넘은 건 맞다. 자, 오늘 어저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인공지능의 대부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가 30년 이내에 인류를 멸종시킬 것이다.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터미네이터의 그 시대. 많은 미래학자라든가 과학자들이 이런 걱정을 하죠. AI의 발전수 너무 빠르다. 임계점이 넘어갈 것이다. 임계점, 스스로 AI가 스스로 인식해서 자기보다 열등한 인간들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글쎄요. 이 말이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아니면 인간의 시스템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글쎄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엄청나게 변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속신앙, 그 무당 노름에 빠진 그 내란범, 주가적법적인 연놈들이 나라를 이 개판을 만들고 있고, 그렇다고 야당의 지도자나 이런 애들도 별로 똘똘한 애도 아니고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 걱정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이.